안녕하세요. 최근 이 채널에 재미를 붙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서 듣곤 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들으며 저도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글을 써보았는데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저희 형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형부가 저희 가족의 도움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만 가끔 옛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 곳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너무 멋지고 좋은 사람인 우리 형부가 앞으로는 힘든 일 없이 행복하게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제보해 봅니다. 형부는 어린 시절부터 저희 가족과 무척 친하게 지내고 가족들끼리 교류도 많이 하면서 같이 자란 사이예요. 저와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언니와는 동갑이어서 마치 한 가족처럼 함께 어울려 여행도 가고 친하게 지냈는데 형부가 대학생일 때 형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그만 형부 혼자 남겨놓고 하늘로 떠나버리셨습니다. 외동이라 다른 형제가 없었던 형부의 충격과 고통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였죠. 형부와 어린 시절부터 투닥거렸지만 함께 해온 시간도 길고 나이도 같아 평소에 부모님에게보다 더 많은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절친했던 언니는 형부가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형부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격을 이겨냈을 때쯤 형부와 언니의 관계는 발전해 자연스럽게 연인관계가 되었고 그렇게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도 어릴 적부터 형부의 진중한 성품과 사람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형부가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남몰래 품고 있었는데 정말로 사이로 받아들이게 되니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형부의 사정을 다 알고 있고 형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도 잘 아시기 때문에 부모님은 언니만큼 형부를 챙기며 형부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주려고 했어요.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응원을 가득 받아서 그런지 형부와 언니는 정말 누가 봐도 예쁜 부부였습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도 형부와 언니를 보고 정말 예쁘고 잘 어울리는 신혼부부라며 칭찬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실 정도였어요. 저도 그런 형부를 보며 형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형부는 애처가였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 후에 든든한 가족이 생기니 형부도 무척 안정적이고 행복해 보였고요. 그렇게만 계속 형부의 행복이 지속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고통을 겨우 극복하고 살아가는 형부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어요. 결혼한 지 3년 차에 언니가 위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언니는 직업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해서 생활 패턴이 불규칙했고 그것 때문에 건강이 많이 상하는 것 같아 저희 가족들도 형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워낙 자기 일을 사랑했고 자부심이 있어서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걱정할까봐 밥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한다고 하곤 했지만 사실은 끼니를 거르다가 짬이 날 때 소화도 잘 되지 않을 만큼 급하게 먹는 일이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줄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든 언니의 건강을 되찾기 위한 방법을 생각했을 텐데 언니가 좀처럼 티를 내지도 않고 가족들에게 의지하는 성격도 아니라 저희는 언니 말만 듣고 괜찮은 줄 알았죠. 하지만 몇 년간의 교대 근무로 인한 수면 불균형, 그리고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뱃속으로 들이밀다시피 급하게 먹는 식생활에 일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 결국 언니의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이 상해버렸어요. 그 고집세고 씩씩하던 언니도 잠깐 쉬어야겠다고 인정하게 되었을 정도로 건강이 상해버렸을 때는 이미 손쓰기엔 도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언니는 결혼한 지 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도통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누구보다 아이를 좋아했던 언니였고 형부의 아이를 낳아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야 언니는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자신의 건강이 많이 나쁜 상태라는 걸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일하느라 바빠 몸이 좋은지 나쁜지, 컨디션이 어떤지조차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라도 병원에 갔으면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언니는 그저 집에서 좀 쉬면 몸이 옛날처럼 돌아오고 임신도 할 수 있게 될 거라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만 했습니다. 젊으니까 회복도 빠를 거라면서요. 언니 말만 믿고 형부와 가족들 모두 집에서 여유를 좀 찾으라고 말하며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직도 후회가 되네요. 집에서 꽤 오랜 기간 쉬었는데도 언니의 건강은 회복되지 못했고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갈수록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얼굴이 헬쓱해져 반쪽쯤 되었을 때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병원에 갔을 땐 손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늦은 상태였죠. 위암 3기라더군요. 이미 다른 장기의 전이도 꽤 된 상태였어요. 젊어서 좋다는 게 암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탓에 전이가 빨리 진행되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고 형부와 가족들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죠. 집안에 위암 가족력도 있고 언니가 워낙 어릴 때부터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제를 일상처럼 복용했던 터라 체질이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모든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후회로 남아있어요. 같이 병원에 계셨던 많은 암 환자분들도 젊은 언니가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니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시며 이것저것 암에 좋다는 것이나 치료 방법을 공유해 주시며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군요. 그만큼 언니가 젊고 앞길이 창창한 나이였으니까요. 그 말씀들 다 새겨 들으며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다들 위로처럼 건네는 젊어서 전이도 빠르지만 열심히 치료받으면 회복 가능성도 높다는 말씀들을 철석같이 믿고 좋다는 건 다 해봤네요. 언니도 항암 치료로 힘든 와중에도 병을 이겨내고 말겠다는 의지가 굳건했고요. 무엇보다 형부는 피까지 내가면서 언니 치료를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간절한 노력이 무색하게도 암 병동에 입원한 지 1년 조금 지났을 때 언니는 그만 하늘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앞길이 창창하고 어린 나이의 언니였기에 가족들이 느끼는 애통함은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힘든 시기를 언니와 함께 의지하며 이겨낸 형부의 고통은 상상도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둘 사이에 자식도 없었으니 형부는 하루아침에 가족이라곤 아무도 없이 홀로 남겨지게 된 거죠. 그런 형부가 너무나도 마음에 걸리고 마음이 아파 언니가 떠난 이후에도 저희 가족은 예전처럼 형부와 오랫동안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언니를 잃은 아픔으로 하나가 되어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보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형부도 가족이 필요했고 저희 가족도 언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가족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형부는 부모님께는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고 저에게는 친오빠와도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부도 저희 부모님과 저를 친부모, 친동생처럼 아껴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지냈어요.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그런 형부 때문에 부모님이 소갈이 하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언니가 떠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형부가 계속 언니와의 추억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였어요. 언니와 형부가 당시에도 많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언니가 떠난 뒤에도 형부는 꽤 나이가 어린 편이었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한참이나 많은데 언제까지 떠난 언니 그림자만 붙들고 살 거냐. 산 사람은 살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게 부모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못 들은 척하거나 웃고 넘기기만 할 뿐이었어요. 자기 인생에 여자는 언니밖에 없다고 하면서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는 형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점점 형부가 친아들처럼 각별한 존재가 되자 형부의 그런 태도가 더 부모님의 속을 태우는 것 같았어요. 형부가 부모님을 여의고 나서부터 심한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복용해왔는데 언니와 교제하고 결혼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
약을 서서히 중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죽고 나서 다시 우울증 치료를 받고 불면증으로 밤에 잠도 못 자서 볼 때마다 얼굴이 상해 있는 게 제가 보기에도 마음이 아픈데 부모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혼자서는 밥도 잘 안 챙겨 먹는 형부가 속상해 부모님이 자주 집으로 불러 식사를 챙겨주셨고 형부가 평소에 좋아하던 것들 바리바리 싸서 주기적으로 반찬을 보내줘도 형부 얼굴빛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은 반찬 싸주시면서 장난치듯이 아들내미 언제까지 챙겨주냐고 새 며느리 데려와서 같이 밥도 챙겨 먹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형부가 그 말 듣고도 그냥 웃기만 하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어머니 싸주시는 반찬 들고 가서 밥그릇 2개에서 밥 먹으면 혜영이 있을 때 같이 밥 먹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혼자 먹는 것보다 맛있기도 하고 혜영이가 어머니 닮아서 요리도 참 잘했잖아요. 어머니한테 요리 배워서 어머니 요리 먹으면 우리 혜영이가 해준 밥 먹는 것 같아서 외롭지가 않아요. 정말 담담하게 일상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말하는데 듣고 있던 저희 어머니와 제 속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들이랑 있으면 웃기도 하고 밥도 2그릇씩 먹기도 하고 밝고 긍정적인 형부 성격 그대로였는데 혼자서 집에서 밥 챙겨 먹으면서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하늘로 떠나고 없는 언니 몫에 밥그릇까지 놓고 식탁을 차린다는 것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형부 말에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 참느라 애썼어요. 형부 때문에 마음 아픈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형부의 생일이었어요. 형부가 가족도 없고 언니도 없어 생일인데 혼자 보내는 게 마음이 걸려 언니가 떠난 후로는 저희 집에서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형부가 출장을 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날이라 어머니가 미역국이나 잡채, 갈비찜 같은 생일상 차려서 반찬으로 싸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형부가 퇴근하고 저희 집까지 들렀다가 오면 많이 늦을 것 같고 형부도 피곤할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를 태우고 형부 집에 반찬을 갖다 놓기로 했어요. 형부에게 이야기를 하니 형부가 안 그래도 된다고 극구 만류했지만 어머니가 생일날 미역국은 먹어야 된다고 하도 고집을 부리니 못 이기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언니가 하늘로 떠난 뒤 처음으로 몇 년 만에 형부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집이 몇 년 전 언니가 살아있을 때 방문했던 그대로인 겁니다. 언니 옷, 화장품, 언니가 쓰던 이불이나 가구 하나도 버린 게 없고 그대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거실에는 언니가 생전에 좋아했던 튤립이 화병에 한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화장대 거울에 건강했던 언니 사진이 인쇄되어서 붙어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집에서 어찌나 언니의 흔적이 많이 느껴지던지 당장 언니가 인사를 하며 걸어 나올 것 같더군요. 그에 비해 형부 물건은 옷도 화장품도 너무 간소한 거 있죠. 사람이 이런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요. 모든 게 언니에게 맞춰져 있고 형부가 집안에 살고 있다는 흔적은 몇 개 안 되는 옷가지와 화장품, 그리고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진 우울증 처방약뿐이었습니다. 반찬을 넣으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냉장고도 언제 밥을 해먹고 안 먹었는지 텅텅 비어 있고요. 부엌 선반엔 그 흔한 라면 하나 없더라고요. 거기다 겨울이라 날이 많이 추웠는데도 언니가 좋아하던 얇은 담요 하나를 침대에 두고 쓰고 있는 형부를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열이 많아서 두꺼운 이불을 안 덮고 잤는데 형부는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거든요. 혼자 집에서 많이 춥고 외로울 텐데 언니가 얇은 담요 좋아한다고 미련하게 언니가 쓰던 담요 하나만 꺼내놓고 살고 있는 거 있죠. 그렇다고 떠난 언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가슴에 뭐가 박힌 것처럼 콱 막히고 아파서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형부가 돌아올 때까지 집안에서 펑펑 울다가
뒤늦게 퇴근한 형부를 붙잡고 어머니가 소리를 막 지르셨어요.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러면 죽은 혜영이가 돌아오냐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왜 아직도 이렇게 사냐는 말에 형부는 또 매번 그렇듯이 쓴 웃음만 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형부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장난치듯이 타박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술 한잔 하면서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울며 소리도 질러봤지만 형부 고집을 꺾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새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하고 새로운 가정 차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자 형부가 마침내 현관문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자기 여기서 내치면 죽으라는 거랑 같은 거라고. 그나마 저희 가족들이 있어 겨우겨우 사는 건데 제발 자기 내치지 말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그 커다란 덩치로 현관에 주저앉아 우는 약한 모습을 보니 저희 가족도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정말 온 가족이 형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우리 형부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하늘을 향해 욕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부끄러워 애정 표현도 잘 못하시던 아버지도 고개 돌려서 펑펑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냥 부모님도 포기하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주에 2-3번은 형부와 같이 저녁 식사하고 명절도 같이 보내고 가족 여행도 가고 반찬도 주기적으로 싸서 들려 보내주는 그런 나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형부와 따로 술자리도 가져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사랑한 언니를 배신하는 것 같고 자꾸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에 큰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형부의 마음을 열기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도피하듯이 이렇게 살다 보면 형부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그때가 되면 저희 가족이 모든 힘을 모아 형부를 도와주자는 결론이 났어요. 그날이 꼭 오길 고대하고 있었는데 정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나 봐요. 간절히 바라던 형부의 새 출발이 정말로 이루어졌거든요. 형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준 건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어린 시절부터 절친했던 소꿉친구 가연이입니다. 가연이도 형부처럼 한 동네에서 함께 자라면서 동고동락했던 무척 친한 친구인데요.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 동생이지만 제가 생일이 늦은 편이라 서로 편하게 부르며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가연이가 대학생 때까지는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대학교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며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꽤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연이가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형부와도 어린 시절부터 함께 어울려 친하게 지내던 사이여서 가연이가 오는 날에 맞춰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기로 했어요. 가연이 부모님이 가연이를 미국으로 보내고 난 뒤 고향으로 귀향하셨기에 공항까지 마중 나오시기가 힘든 상황이기도 했고 저희도 몇 년 만에 보는 가연이를 볼 생각에 설레서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가기로 했죠. 아무래도 오랜 외국 생활을 했으니 짐도 많을 거고 몸도 많이 피곤할 테니까요. 오랜만에 보는 가연이는 오랫동안 못 봤는데도 달라진 것 하나 없이 그대로였어요. 말이 없고 조용하고 배려심도 많고 수줍음도 많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저희가 반가운지 평소보다는 밝고 들뜬 모습으로 말도 많이 하고 오랜만에 찾은 한국에 굉장히 마음 편해하는 게 눈에 보여 저희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만 가연이가 형부의 상한 얼굴을 보고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오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힘들수록 밥도 잘 챙겨 먹고 건강도 잘 챙겨야지. 아휴, 가연아, 그러니까. 네가 형부 좀 어떻게 해봐. 우리 가족이 몇 년째 잔소리하고 있는데 맨날 저렇게 웃기만 하고 대답도 안 한다. 잘됐다. 잔소리할 사람이 하나 더 늘었네. 가연이 네가 책임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좀 먹이고 놀러도 가고 해봐. 알겠어, 언니. 오빠, 나 한국 와서 먹고 싶은 거 많았거든.
긴장하고 있어. 다 먹으러 갈 테니까. 그때는 오랜만에 만나서 농담처럼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가연이와 형부의 관계가 이렇게 발전할 줄은 몰랐네요. 가연이는 정말 먹고 싶은 게 많았던지 형부와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식당도 많이 가고 관광지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무엇보다 멀리 계신 부모님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살림을 꾸려야 하는 가연이를 도와 시간이 날 때마다 셋이서 쇼핑도 다니고 필요한 물건도 챙겨주고 했어요. 저와 가연이만 다녀도 되지만 혼자서 밥도 안 챙겨 먹을 형부가 걱정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것보단 밖에서 시간 보내는 게 우울증에 좋으니까요. 함께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형부를 보니 무척이나 즐거워 보이더군요. 언니가 하늘로 떠난 뒤에 형부와 둘이서 만나 식사를 하거나 가끔 뭔가를 나눠주거나 하면서 얼굴 본 적이 많았지만 항상 언니와 함께 했던 생각이 들면 슬퍼지곤 했는데 가연이를 끼워 셋이서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니 슬픈 생각이 많이 나지 않아 저도 많이 편했습니다. 형부도 항상 보여주던 씁쓸한 웃음 대신 진심으로 기분 좋아 보이는 표정을 짓고 밥도 잘 먹고 하는 게 마음에 놓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형부 옆에 가연이 같은 좋은 여자가 있어서 항상 저렇게 밥 잘 먹고 웃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있을 때와는 또 다르게 행복해 보이는 형부의 모습이 참 새로워 보이기도 하고 보기 좋기도 했고요. 하늘에 있는 언니도 이렇게 다시 웃고 밥도 잘 챙겨 먹는 형부를 보면 마음이 놓이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형부와 가연이가 부담될까봐 내색한 적은 없었지만요. 그런데 가연이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아마 가연이가 형부를 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시간이 꽤 흐른 어느 날 가연이가 할 말이 있다며 저녁이나 같이 먹자기에 별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지 자꾸 다른 말만 하며 뜸을 들이더군요. 자꾸 말을 빙빙 돌리기에 무슨 얘기기에 이러나 싶었어요. 한참 뜸을 들이다 가연이가 어렵게 꺼낸 이야기는 제가 예상한 이야기였어요. 언니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성민이 오빠한테 마음이 가. 처음엔 오빠 얼굴이 너무 상하고 살도 많이 빠져있기에 마음이 쓰여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나 정말 못됐지. 혜영이 언니랑 언니한테 너무 미안한데 자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빠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연이가 어렵게 꺼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화가 나거나 섭섭한 마음이 정말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저도 혼자서 바라고 있던 일인데 오히려 가연이가 용기를 내서 먼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너무 고맙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드디어 우리 형부도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늘에 있는 언니도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도감마저 들더군요. 더구나 형부가 만나는 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가연이라는 것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터라 이 친구가 어떤 친구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가연이의 손을 잡고 뭐가 미안하냐며 너무 고맙고 잘된 일이라고 내가 중간에서 조율해 줄 테니까 형부랑 한번 잘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볼 때는 형부도 가연이와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잘 웃기도 하는 게 가연이에게 분명 마음이 있는데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와 함께 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있을 때도 잘 웃긴 했지만 그런 웃음과는 다른 정말 행복하다는 웃음을 짓고 있었거든요. 형부의 마음만 열리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형부와 가연이가 둘이 보내는 시간을 만들어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 부모님과 제가 울고 불고 화내고 달래가며 설득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로 고집센 형부의 마음은 열릴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꿈쩍 안고 있는 형부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 사이에서 형부에게 내쳐지고 있는 가연이도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형부가 가연이를 만날 수 없는 이유라는 것도
답답하기 짝이 없었어요. 나는 어릴 때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랑도 사별한 사람이야. 결혼도 한 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유학까지 갔다 온 아가씨인 가연이를 만나니? 하늘에서 보면 천벌을 내릴 일이야. 가연이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분명히 자기도 가연이한테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부정하려고만 하니 너무 속이 터지더군요. 가연이도 괜찮다고 하고 저희 가족들도 제발 새 사람 좀 만나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서 이러고 있으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지치는 기분이었어요. 가연이가 받는 상처도 걱정이 많이 되고요. 결국 이렇게 답답하게 상황을 이어가다가 결국 가연이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가연이에게 전화가 와서 받으니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그만하겠다고, 형부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으니 자기가 아무리 형부에게 이야기를 해도 저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만 반복하기에 화가 잔뜩 나서 2번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화를 내고 돌아섰다고 하더군요. 친형제처럼 자라온 저희이기에 결국 둘이 그렇게 갈라지는 게 무척이나 안타까웠지만 가연이도 할 만큼 했고 상처도 많이 받아왔기에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련하고 바보 같은 형부를 탓하며 속만 태울 뿐이었어요. 화가 잔뜩 난 가연이를 달래며 타는 속으로 도대체 형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생각만 했네요. 형부도 형부 나름대로 속상하고 힘든지 그 뒤부터는 저와도 잘 교류하지 않고 회사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하도 소식이 없기에 전화를 해보면 낮이나 밤이나 회사에 있다고 하더군요. 출장을 가는 일도 많아졌고요. 평소 가끔 출장을 다니긴 했지만 그렇게 자주 다니진 않았기에 갑자기 왜 그렇게 바빠졌냐 물어보니 생각이 많고 가슴이 답답해서 자기가 그냥 지원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면 잡생각도 없어지고 마음이 편하다면서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지만 몇 달 동안 줄줄이 야근해 주말 근무도 매일같이 하는 형부를 보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몇 주 만에 형부가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그 전에 잔뜩 상해 있던 얼굴이 오히려 훨씬 나아 보일 정도로 사람이 확 늙어 있는 거예요. 잠을 어찌나 못 잤는지 얼굴은 흑비치고 다크서클이 거의 뺨까지 내려와 있고요. 자기 몸 못 챙기고 일하다가 큰 병에 걸려 하늘로 떠난 언니 일은 생각도 안 하는 건지 자기 몸을 혹사시켜가며 일하는 형부에게 화도 나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속상해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형부가 앞으로는 쉬어가면서 일하겠다 약속했고 실제로 그 뒤로는 퇴근도 제 시간에 하고 끼니도 규칙적으로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피로에 잔뜩 절어버린 몸이 돌아오기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전에도 몸 생각하지 않고 과로를 했으니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점점 만성 피로가 너무 심해져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까지 와서 결국 휴가를 쓰고 3일 정도 집에서 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전부터 우울증으로 인한 불면증이 있어서 퇴근을 한다고 해도 잠을 잘 못 자는 형부였기에 잘했다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고 잠만 자라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형부가 그 문자에 답을 안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항상 알겠다는 대답이라도 보내는 형부였기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많이 피곤해서 그렇게 했지 생각하면서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도 형부에게선 답이 오지 않았고 전화를 아무리 걸어봐도 전화 연결도 되지 않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본 형부의 마지막 모습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할 것 없어 보였기에 더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필 그날 저는 회사에 있어 형부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을 다 끝내고 가기엔 너무 늦을 게 뻔하더군요. 건강을 챙기지 않다가 황망하게 언니를 떠나보냈던 지난날이 생각이 나면서 형부까지 잘못될까 싶어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겐 형부가 친오빠였고 가족이나 다를 바 없이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머릿속에 퍼뜩 가연이 생각이 났어요. 가연이가 형부와 2번 다시 보지 않겠다고 화를 냈지만
정말 형부가 쓰러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더라고요. 다행히도 급하게 건 제 전화에 가연이 더 걱정이 많이 되었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형부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몰라 예전에 형부에게 받아놨던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다행히 비밀번호가 바뀌진 않아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초인종을 눌러도 문이 열릴 생각을 하지 않기에 제가 가르쳐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니 형부가 침대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대요. 처음에는 자는 줄 알고 형부를 흔들어 깨웠는데도 움직임이 없어서 놀란 가연이는 바로 119에 연락을 했고 다행히 빠른 시간 내로 구급차가 도착해서 형부를 데리고 응급실로 갈 수 있었습니다. 후에 듣고 보니 형부는 휴가를 받아 잠도 자고 좀 쉬고 싶었는데 오랜 야근과 불면증에 수면 패턴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고 아무리 해도 잠을 청할 수 없어 병원에서 처방해준 수면제를 먹었다고 해요. 약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하고 수면 시간도 규칙적으로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한 형부였기에 수면제를 먹은 게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약을 먹은 건 아니지만 이미 축적된 과로로 몸이 많이 상한 상태에 수면제 성분이 위험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위세척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니 형부의 의식이 그제야 돌아왔다고 합니다. 약을 못 받아낼 정도로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고 과로로 인한 후유증도 의심되니 검사를 조금 더 해보고 입원을 며칠 더 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몸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수면 패턴을 되돌리기 위한 치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며칠 안 있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병원에 오랜 시간 있진 않았지만 가연이가 보호자 신분으로 형부 옆에서 헌신적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화가 나서 형부의 면전에서 2번 다시 보지 않겠다고 소리를 치고 돌아섰지만 사실 마음이 많이 깊어진 상태라 그게 잘 안 되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부가 쓰러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후회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형부가 편하게 지내게 도와야 했는데 괜히 화를 내고 형부에게 상처를 줘서 병을 더 악화시킨 것 같다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가연이를 보고 고집불통이던 형부의 마음도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연이 덕분에 큰일 날 뻔한 순간을 넘기게 되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된 것 같아요. 쓰러지고 나서야 왜 이렇게 몸을 망치며 살고 있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다더군요. 언니가 몸을 돌보지 않다가 큰 병을 얻은 걸 옆에서 지켜보며 그 누구보다 힘들어했던 형부였는데 자기가 언니와 똑같이 건강에 소홀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 누구보다도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루 세끼 꼭 챙겨 먹으려고 하고요. 가장 큰 문제였던 우울증과 불면증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더군요. 약을 먹어도 눈 붙이기 힘들었던 형부가 약 없이도 잠을 잘 자고 무엇보다 규칙적이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형부가 건강을 되찾게 된 데는 가연이의 공이 가장 컸어요. 가연이가 혼자 살아 아침 챙겨 먹기가 힘들까봐 과일이나 간단식 같은 걸 사서 형부에게 챙겨주고 여건이 되면 아침을 차려주기도 했다더군요. 잠을 잘 못 자는 형부가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게 신경도 많이 쓰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외롭고 쓸쓸했을 형부의 옆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고 응원도 해주니 형부가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되어 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역시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드디어 살도 좀 붓고 얼굴빛도 환해진 형부를 보며 이제야 2다리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겠다고 그제야 마음의 짐을 좀 덜어놓으셨네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던 2사람은 얼마 전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처음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연이 부모님은 아무래도 속상하신 마음에 조금 반대를 하시긴 했지만 형부를 워낙 어릴 때부터 봐와서 형부의 인품을 잘 알았기 때문에 결국 가연이를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뒤에는 저희 가족들만큼 예비부부를 축하해 주셔서 별탈 없이 순조롭게 식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가연이와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처음 형부가 꺼내던 날, 저희 아버지가 형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네는 우리 집 사위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우리 큰아들이라고. 앞으로도 부모 자식 관계로 함께 지내자고 말입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형부 결혼하실 때 혼수도 새로 해서 보내고 형부와 언니가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거기에 돈을 보태셔 새로 집도 하나 장만해 주셨어요. 형부는 부모님을 더 이상 장인 장모님이라 부르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자연스럽게 형부라고 부르지 않고 오빠라고 부르며 지내고 있네요. 그렇게 형부는 저희 집의 진정한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언니를 잃은 아픔과 가족을 모두 잃었던 형부가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가며 한 가족으로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기해 보일지 몰라도 저희 가족은 이제야 정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말하진 않아도 까맣게 타들어간 속이 형부의 새 출발로 그제야 편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저희에게 진심을 보여준 형부가 누려 마땅한 일들이었지요.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부부로 살고 있는 형부와 가연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웃음이 절로 나네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우리 형부, 아니 오빠도 요즘은 볼 때마다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얼굴빛도 좋아지고 살도 붙으니 인물도 환해져서 예전처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부부가 너무 예쁘다며 한마디씩 해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보기 좋네요. 요즘은 저희 집에 가끔 들러 저녁을 먹을 때 가연이도 함께 와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하늘에 있는 저희 언니도 이 모습을 보면 이제야 마음 놓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는 언제나 형부와 저희 가족이 행복하길 바랄 테니까요. 지난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많이 힘들었지만 형부의 결혼을 기점으로 저희 가족도 훌훌 털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형부 같은 남자 만나겠다는 제 다짐도 아직 여전해요. 이제 모든 가족의 관심과 걱정이 결혼 못한 저에게 맞춰져 있어 조금 부담이 됩니다. 새로 생긴 아들 효도 톡톡히 받고 계신 부모님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딸이 되어야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 집안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동안의 고통을 다 이겨내고자 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지금 힘든 일이 많으셔도 꿋꿋이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운이 생겨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날 올 거라는 말을 남기고 싶어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깨지지 않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람 사이에 인연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연이라는 게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아마 진짜 인연이구나 하실 겁니다.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좀 불쌍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나중에 기록에 의한 사실이지만 2~3살쯤 됐을 때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것을 누군가 신고하였고 그 길로 제가 자란 보육원에 보내졌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부모는 저를 버렸지요. 뭐 중간에 입양이 되기도 했었는데 제가 너무 울고 적응을 못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2번 정도 한 후에는 입양이 되지 않아서 보육원에서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원장 선생님께 엄마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참 보담아 주시고 예뻐해 주셨지만 그 사랑은 온전히 제 것이 될 수 없어 항상 마음속 한켠에 풍선이 터진 것처럼 허전하고 아팠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곧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보니 다른 애들은 온전히 그 아이들만 예뻐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간혹 엄마나 아빠께서 한 분씩만 계신 아이들이 있기는 했지만 저처럼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는 전교에서 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허전하고 아픈 것에 대한 원인을 알고 나니 견딜 수 없는 상실감과 두려움에 주변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내가 부모님이 없는 고아라는 것을 알면 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 그 아이들보다 뭐든지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이었지만 깨끗하게 입고 자주 갈아입으려고 애썼습니다. 잘 씻어서 꼬질꼬질하지 않으려고도 애썼습니다. 하루는 제가 저녁 먹기 전 놀이 시간에 세수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원장 선생님께서 이따가 자기 전에 씻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세수만 하고 있어? 라고 물으셨는데 원장 선생님, 저는 반짝반짝 빛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제일 돋보이고 싶어요. 하더랍니다. 아마도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였겠죠.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원장 선생님은 지금도 이야기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어린 게 고아라는 게 얼마나 기가 죽었었으면 그렇게 했겠냐며 절 키우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받아쓰기도 100점을 받고 각종 시험들도 100점을 받으니 담임 선생님도 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셨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100점만 받는 애라고 부르며 생일 파티에도 초대하고 놀이에도 끼워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무조건 100점을 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생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내내 100점 만점만 받는 애,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 타는 애가 되어 주변에 부러움을 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 학교에 퍼지게 되었고 거지새끼 불쌍해서 틀려도 맞게 해주는 거란 이야기를 제 앞에서 하는 녀석까지 나타났으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그 아이와 주먹다짐을 해봤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노력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 노력을 깎아내리는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그 녀석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 녀석 코에서 코피가 터지고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다음날 그 일로 그 녀석 어머니가 학교에 쫓아와 제 따귀를 때리고 끌고 간 교장실에서 이런 고아 새끼를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해준 이사단이 나는 거예요. 당장 학교에서 잘라버리세요. 라는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 옆에서 저를 감싸시며 이유를 물어봐 주셔서 다 이야기했더니 교장 선생님께서도 주먹질은 나쁘지만 다른 친구의 우월함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나쁘지요. 하시며 저에게 나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건 덕에 저는 전교생이 하는 고아가 되어버렸고 어딜 가나 저를 쫓아오는 눈빛엔 동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녀석은 그 이후로 직접적으로 절 괴롭히는 일은 없었지만 자신과 어울리는 친구들과 제가 지날 때마다 더러워. 고아들은 자기 방도 없다며? 저 옷도 어디서 주워 입은 건가 봐 하며 쑥덕거렸습니다. 저는 모멸감에 괴로웠지만 제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건 공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했습니다. 학원에 다닐 수 없었던 저는 보육원의 형, 누나들에게 물어보고 힘든 과제물은 도와달라고 부탁도 해가며 더 노력했습니다. 힘들었죠. 그 어린애가 부모들이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온갖 영양제며 좋은 음식들을 해 먹이며 해도 힘든 게 공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진짜 혼자서 해내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아무리 이죽거리며 절 비웃어도 전 그 아이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상도 많이 받는 애라서 생기는 이득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더 높이 평가받고 전 더 빛나는 존재가 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제 존재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반 배치고사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도 그 녀석 무리는 저를 향한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꾸해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보다 공부해야 할 양이 많기도 했고
온갖 대회가 많아 나가서 상 타느라 바빴으니까요. 속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날 부러워하는 패배자일 뿐이야. 너희가 가진 거라곤 엄마 아빠뿐이잖아. 라며 비웃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 허전함이 느껴질 때면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중3이 되어 진학 상담을 하고 돌아서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정말 아깝다. 뒷받침해줄 부모님만 계시면 특목고에 진학시키면 좋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못 들은 척 교무실을 빠져나와 화장실에서 소리도 못 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나에게 부모님만 있었다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섞인 울음은 그칠 줄은 몰랐습니다. 왜 날 버렸을까? 날 그리워는 할까? 하는 생각에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전 공부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그 지역의 소위 명문이라 불리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밀려나면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첫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던 날 얼마나 떨리던지 누가 보면 그 성적으로 대학 가는 줄 알았을 겁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펼친 성적표에는 학교 내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는 1등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국 등수에 목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더 좋은 점은 성적 우수자에 한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주말과 방학에는 보육원으로 가야 했지만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보니 다른 아이들과 조건이 같아진 것 같아 좋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받아온 기업 장학금으로 용돈을 쓸 수 있어서 학용품이나 제가 필요한 물건들은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이 돼서야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채찍질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성적 우수반 보충 수업마저도 저는 허투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주말에 나아가 학원에서 주말반 수업을 듣고 오기도 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요. 공부는 해야 하니 문제집은 사야 하고 금전적인 문제들로 조금은 벅찬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1이 끝날 무렵 저는 마침내 전국 등수 1등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성적표를 받던 그날 저는 반드시 서울대에 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성공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문과를 갔습니다. 이과도 갈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경영학과에 가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성적은 꾸준히 1등을 하고 있었고 전국 등수는 100분위로 상위 1%를 유지하긴 했지만 1등을 놓칠 때가 있어 노력을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3이 되었고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코피를 몇 번이나 흘렸는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말이죠. 학교장 추천으로 서울대에 수시 원서를 쓰고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밑에 학년 후배가 과외를 받고 싶다고 해 과외를 해주며 수능시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에 들어가면 자립을 해야 하니 돈을 좀 모아놔야 했거든요. 결과는 제 희망대로 서울대 경영학 원서를 쓰는 것은 무리가 없었습니다. 전국 등수 1등은 못했지만 100분위 상위 1%는 유지했기 때문이었죠. 원서 접수를 하고 오니 서울이라는 곳이 얼마나 크던지 약간은 겁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다짐을 하며 면접날을 기다렸습니다. 면접날 가서 근처에 지낼 만한 곳을 대충이라도 살피고 와야겠다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께서는 부산에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졸업과 동시에 저는 퇴소자가 되어 더 이상 보육원에서 지낼 수 없어지기 때문이었죠. 정착금 500만 원과 후배 과외비, 그동안 받은 장학금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보육원을 나가면 저는 이곳에서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함께 준비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노력을 인정받고 제 꿈에 더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면접을 위해 전날 미리 출발해 근처에서 자고 면접을 보기로 결정을 하고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원장 선생님께서는 말없이 손을 잡고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져 울컥 눈물이 나더군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시며 잘 다녀와라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라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벼운 발걸음과 아쉬움이 뒤섞인 채로 서울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저를 끝까지 떠나지 않더군요. 숙소로 정한 여관 앞에서 지갑을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지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묵은 여관비와 밥값, 내일 서울대까지 갈 차비가 모두 그 안에 있다 보니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더군요. 지하철역까지 몇 번을 오가며 혹시나 떨어졌나 살폈지만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지하철역에 화장실도 다시 가보고 살피는데 제 지갑이 변기 뒤쪽에 올려져 있더군요. 얼른 지갑을 주워 안에 있던 돈을 확인했지만 없었습니다. 생각을 되짚어 보니 화장실을 나서며 이상하게 밀착되어 부딪힌 남자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남자가 소매치기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당장 오갈 데 없이 갇혀버리고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면접을 봐야 하는데 차비마저 없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진짜 바보처럼 찔끔거리며 길을 헤맸습니다. 길도 몰라 서울대까지 어떻게 가야 하나 고민스러웠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서울대 쪽으로 걷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면접은 볼 테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가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깜깜한 밤이 되었고 주변엔 길을 물을 사람도 없이 고요하더군요. 그리고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보이는 아무 벤치에는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보니 높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파트 단지더라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놀이터 정자에서라도 좀 누울 수 있을 것 같아 단지 안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놀이터엔 정자가 있더군요.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며 가방을 내리고 일단 앉았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코트와 교복기 사이로 스며들어 추웠지만 그래도 누울만 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에만 도착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막막해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에 힘들게 했던 공부들이 수포로 돌아갈까 두려웠습니다. 바보처럼 불이 들어온 다른 집들의 불빛을 보자니 더 서러워져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얼굴에 불빛을 비추며 거기 누구요? 하는 겁니다. 얼굴을 찌푸리며 그쪽을 바라보니 경비원 아저씨 한 분께서 서 계시더군요. 그래서 얼른 가방을 끌어안고 죄송합니다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제 쪽으로 걸어오시며 학생 왜 여기 있어? 추운데 엄마한테 혼났어? 이러시더군요. 그 소리에 더 울컥해진 것인지 아저씨께서 계신데도 눈물이 더 흐르더군요. 그런 저를 말없이 보시더니 밥은 먹었어? 일단 나랑 가서 몸 좀 녹이자 라며 절 경비초소로 데리고 가시더군요. 그러더니 말없이 라면을 끓여주시고는 먹으라고 웃으시더군요. 하루 종일 추운 데 있다가 온기가 느껴지는 곳에서 배까지 채우고 나니 슬슬 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처한 현실이 떠올라 번뜩 정신을 차려보니 아저씨께서 절 보고 계시더군요. 그러시더니 학생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얼른 집에 가야 부모님께서 걱정을 안 하시지 하시더군요. 그래서 씁쓸하게 웃으며 저는 고아예요 라며 대답하고는 그간의 일들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헤매게 된 일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보여준 이유 없는 호의에 마음을 연 것도 같습니다. 그런 저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시는 아저씨께서는 대단하네. 우리 아들이랑 동갑인데 대견스럽네 하시더니 제게 돈 10만 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아저씨, 처음 뵙는 분께 제가 이런 돈 어떻게 받아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께서는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빌려주는 거야. 보니까 학생 서울대 가겠는데 그러니까 입학할 때 갚아. 나는 맨날 여기에 있는데 뭐 우리 아들 같아서 그래. 학생이랑 동갑이거든 이라고 하시며 저에게 그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셔츠를 하나 내미시며 내일 이걸로라도 갈아입고 가. 내가 혹시나 해서 가져다 둔 건데 입을 일이 없어. 학생이 입으면 되겠네 라며 웃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헤매느라 꼬질꼬질한 저의 모습이 안쓰러우셨는지
그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께 제가 꼭 이 은혜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그날 밤은 아저씨와 경비 초소에서 보내고 다음날 서울대에 무사히 도착해 면접을 마쳤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에 학교 앞 고시원 시세나 하숙 시세를 알아보니 아주 작은 고시원 방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오면서도 그 아저씨 성함인 김규봉을 다시 떠올리며 반드시 다시 찾아뵙고 이 은혜를 갚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합격자 발표날이 되어 조심스럽게 전화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합격이라는 말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곁에서 보육원 동생들과 원장님, 선생님들도 다 함께 박수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저에게는 몇 없는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는 김규봉 아저씨도 생각이 났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꼭 찾아뵙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학교 입학 준비를 하며 짐을 싸는데 이곳에서 지낸 15년이 넘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작은 짐을 보니 또 서글퍼지더군요. 그간에 공부했던 책들을 버리고 나니 옷가지와 사진 몇 장, 쓰던 일기장뿐이라 박스 2개에 나누어 담은 것이 제 짐의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김규봉 아저씨께서 주신 셔츠도 들어있었죠. 보육원을 나서는 날 원장님께서 봉사자분께 부탁을 해놓으셔서 제가 이제부터 묵게 될 고시원 앞으로 데려다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시는 원장님을 뒤로하고 보육원을 빠져나오는 차 안에서 저 또한 눈물을 흘리게 되더군요. 원장님께 드렸던 말처럼 꼭 성공해서 찾아오겠다고 다시 다짐하기도 했죠. 그렇게 시작된 저의 대학생활 또한 치열했습니다. 전액은 아니어도 반액 장학금을 받은 탓에 등록금 걱정이 조금 줄었지만 앞으로 생활을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부유한 동네로가 과외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라는 간판이 있어서인지 과외를 하겠다는 연락이 곧잘 오더군요. 그렇게 수업을 듣고 과외를 하고 또 제 공부를 하느라 처음에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들 다니는 MT나 미팅, 소소하게 친구들과 친목도모 같은 건 생각도 못했죠. 그러면서도 김규봉 아저씨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꼭 다시 만나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첫 번째 여름방학이 돼서야 저는 김규봉 아저씨의 셔츠와 제가 산 운동화를 가지고 그 아파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경비초소에 들려 여쭤보니 아직 출근 전이시라며 곧 교대 시간이니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다행이다 생각하며 처음 그 정자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되어 다시 경비초소로 가니 아저씨께서 계시더군요.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 미소에 저 또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은혜 갚으러 이제야 오네요. 라며 셔츠와 운동화, 돈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건 빌렸던 아저씨 셔츠고요. 이건 아저씨께 갚아야 할 돈이고요. 이건 제 나름의 이자예요. 라는 말과 함께 건넸습니다. 아저씨는 운동화에서 눈을 못 떼시며 아이고 이런 걸 뭐하러 사와. 내 발 사이즈는 어떻게 알고?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비싼 건 못 샀어요. 저도 아직 학생이라. 사이즈는 그때 아저씨가 신으라고 주셨던 슬리퍼 사이즈로 샀어요. 저랑 발 사이즈가 같으시던데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고 눈썰미가 좋네 하시며 신발을 신고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맞는다며 잘 신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제 휴대전화 번호를 드리고 아저씨 번호도 알아내고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서는 저에게 아저씨는 너무 대견해서 주시는 거라며 돈 10만 원을 다시 제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더군요. 계속 거절하던 저는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저씨께서 이 돈 가져가고 또 나 보러 와. 그러면 돼. 우리 그렇게 지내자. 하시는 겁니다. 왜였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친척이라도 생긴 것 같은 기분이라 선뜻 거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저에게 아버지께서 계셨다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규봉 아저씨는 그렇게 저에게 은인이자 마음을 조금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저씨와는 가끔씩 밤에 야식도 먹고 문자로 안부도 보내며 지냈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쉼없는 제 삶을 응원하시면서도
안타까워해 주시는 그 마음이 그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3학년이 되었을 때 그간 과외를 하던 학생이 고3이 되었습니다. 그 동생이 중3이라 함께 봐주느라 주 3, 4회 정도 가는 집이었는데 하루는 그 집 어머니께서 입주과외 선생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아유, 내가 과외비는 그간에 드리던 거 3배까지 드릴게요. 애들이 선생님하고 공부하면 너무 잘 된다 그래서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학생에게 전해 듣기론 아버님께서 자수성가하신 사업가이신데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학벌도 많이 따지신다고 너무 힘들다고 했던 게 떠오르며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너무 좋은 조건이었지만 왠지 객식구로 껴서 사는 것이 어색할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그러자 선생님, 프라이버시는 걱정 마세요. 우리 지하층이 별채처럼 따로 입구가 나 있거든요. 선생님 지내시는데 불편 없이 내가 해놓을게요. 수업 시간만 아니면 우리가 간섭도 안 할게요. 라며 절 설득하시더군요. 그래서 하기로 하고 다른 과외들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차츰 취업 준비까지 함께 하려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아라 군대도 면제라서 빨리 취직해 자리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 동생들도 도와주고 혹시나 어디엔가 살아있을지 모르는 부모를 찾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아직 고군분투 중인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길래 한 번을 찾지도 않나 궁금했습니다. 김규봉 아저씨께도 이 소식을 전하며 전보다 시간이 더 날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역시 똑똑한 사람은 다르네. 잘됐다.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시더군요. 조만간 밥이나 함께 먹자고 말씀드리고 저는 고시원을 정리해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꾸며주신다던 방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습니다. 널찍하고 푹신한 침대 감촉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내던 고시원 방에 비하면 5배는 넓은 방에 없는 것이 없게 해주셨더군요. 가진 사람들은 참 이런 윤택하고 안락한 삶이 쉽게 되는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학생이 첫 모의고사에서 전에 비해 높은 성적을 받게 되어 어머님의 초대로 그 가족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거의 처음 뵙는 거라 인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선생님, 과가 경영학과라고요? 네, 후배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영광이네요 하고 웃었더니 몇 가지 질문을 하시더군요. 학과 공부에 관한 것부터 면접에서나 할 질문들을 하시더니 우리 애 대학 보내고 나면 선생님 나랑 따로 좀 봅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그 대화는 그냥 잊은 채로 학교 수업, 과외, 가끔 외출해 김규봉 아저씨를 만나기를 반복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학생이 수능을 치르고 저는 학교 근처 하숙집이나 알아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은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합격했고 어머님께서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감사하다고 하시더군요. 저와 수업하기 전에 성적으로는 서울 하위권도 겨우 들어갈 성적이었던지라 더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학생이 부럽더군요. 그리고 대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짐을 언제까지 빼겠다고 말씀드리려는데 학생 아버님께서 절 서재로 부르시더군요. 드라마에서는 나올 것 같은 서재에 놀라고 당황했지만 아버님 말씀에 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후원을 좀 할게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쓰시는 것처럼 별채를 쓰세요. 그리고 졸업하시면 우리 회사로 와서 일을 좀 배웁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시나요? 저는 그간에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나이에 비해 내가 나이가 좀 많아요. 일하느라 장가를 너무 늦게 갔거든. 아이들이 내 회사를 물려받아 줄 때까지 내가 현역에서 할 수 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믿고 맡기고 아이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딱일 것 같아요. 내가 알아보니까 성실하고 학점도 좋더구만. 꼭 나 젊을 때 같아요. 그리고 있어주면서 우리 둘째도 좀 봐주고 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학생의 아버님은 회사는 대기업까지는 아니었지만 중견기업으로 급성장하며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저에게 이런 확실한 기회가 오니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주십사 했습니다. 그러곤 김규봉 아저씨께 찾아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며 고민이 된다라고 했더니 뭐가 고민이야. 더없이 좋은 기회구먼. 나처럼 무식한 사람이 들어도 좋은 기회네. 그 사장님이 하자는 대로 해. 손해볼 것도 없잖아. 라며 또 사람 좋은 미소를 보이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현호 고생 끝난 건가 보다. 이제는 나 같은 사람 찾아오지 마. 사람들이 현호까지 깎아내려서 봐. 나는 이제 현호 잘 되는 거 알았으니까 그걸로 됐어. 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눈물이 핑 돌며 서운했습니다. 아저씨, 저 정말 서운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라며 울먹거렸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군요. 나처럼 이런 일 하는 사람이랑 이제 현우 학생은 안 어울려. 아니, 전부터 안 어울렸어. 나야 현우 학생 얘기 들으면서 너무 좋았지. 그런데 현우 학생은 더 잘나고 더 대단한 사람들하고 어울릴 건데 나 같은 사람이랑은 이제 그만 만나. 이만하면 은혜 다 갚고도 남았어. 라며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괜히 반항심도 들고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닦으며 그래요, 알았어요. 저 그렇게 파렴치한 만드세요. 저 이제 다시는 안 와요. 안 올 거예요. 라며 일어나 와버렸습니다. 그때 그러면 안 됐는데 그냥 웃으며 농담처럼 넘겨야 했던 건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아저씨께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일을 그만두신 후였습니다. 전화를 해도 없는 번호라고만 나오더군요. 3년을 꼬박 만나면서도 아저씨 집도 몰라 어떻게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관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주소지를 알려주긴 힘드시다며 안 알려주시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 오시라고 해서 졸업식을 함께 했습니다. 아저씨 생각도 나더군요. 학생 어머님과 학생들도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원장님께 그간의 일들을 말씀드리니 너무 감사하다며 학생 어머님 손을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회사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 직속 비서실로 입사해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느라 시간은 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업무의 많은 부분을 맡기셨고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남들이 보면 꼭 제가 아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느새 회사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났더군요. 저에게 수업을 받던 학생들은 어느새 회사로 들어와 아직은 평사원으로 일을 익히고 있고 저는 본부장이라는 직함 아래 회장님을 대신하여 대부분 업무와 비즈니스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일주일에 4일 오전에만 업무를 보시고 나머지는 휴식과 골프에 시간을 보내곤 하시죠. 물론 큰 업무들은 아직 회장님의 역할이 크신지라 회사 내 입지도 대단하시고요. 저에게는 항상 아이들이 다 물려받으면 본부장도 사장단에 앉혀줄 테니까 나 좀 잘 봐줘 라며 농담을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웃고 말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부모라는 존재가 자식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우리 부모는 뭘까?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성공을 하고 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멍울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늘 그렇게 왔다가 가는 그리고 또 다시 내게 찾아오는 30년을 저와 함께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바쁘게 지내다 보니 끼니를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이야 살림살이 좀 나아졌지만 느긋하게 앉아서 밥 한 끼 먹는 게 사치처럼 지내왔던지라 이동하면서 먹는 삼각김밥이 제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게다가 입이 고급지지 않은 탓인지 저는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려운 시절 생각도 나고 맛도 여러 개라 질리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도 삼각김밥 2개에 바나나 우유 하나를 먹어야겠다 싶어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들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아이의 얼굴이 계산기 포스 화면에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모습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몇 장 안 되는 저의 아기 때 사진 속에 제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사려던 물건들을 내려놓고 자세히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직원분께 물었습니다.
이 아기 저랑 닮았죠? 닮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한데요. 그래요. 저는 이 사진 속의 아기가 저 같은데. 그러시지 말고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해보셔요. 아, 예. 그게 더 빠르겠네요. 그래서 그 사진이 있는 연락처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저를 찾는 가족이 있다는 이야기에 심장이 빠르게 뛰더군요. 어쩌면 이제는 제 가족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연결이 되고 담당자에게 제 어린 시절 사진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니 저를 찾으시는 분은 아버님인데 정말 오랜 시간 절 찾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분과의 자리를 최대한 빨리 만들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한 뒤 먼저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 찾으시는 분과 99% 일치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호텔 식당에 예약을 했습니다. 더 멋지게 보이고 싶어 엄청 신경 쓰고 나갔습니다. 자리에 나가니 어딘가 익숙한 분께서 앉아 계신 겁니다. 바로 김규봉 아저씨였습니다. 서로 어리둥절해 바라만 보고 있는데 함께 나오신 아동권리보장원 직원분이 아버님이세요 하더군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아저씨께서는 절 끌어안으시며 아이고만 연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내 얼싸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내 진정이 되고 아저씨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한순간도 널 잊어본 적이 없다, 현우야. 널 찾는 것은 포기했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네 행복을 빌었었어. 저는 제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볼 염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제 아버지가 계셨다니요. 얼마나 나를 찾았는지 그간에 만드신 전단지를 보여주시며 버린 게 아니고 잃어버린 거라고 하셨습니다. 절 낳은 어머니는 얼마 안가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일을 다녀야 하니 주인집 아주머니께 부탁을 드리고 일을 나가셨는데 대문이 열린 틈을 타 제가 나가 그 길로 못 찾으셨다는 겁니다. 하시던 일도 모두 그만두시고 거의 10년 넘게 절 찾으셨지만 전단지를 돌리다 교통사고가 나셨고 그 뒤로는 봤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 죽었나 하셨다고 하시며 우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가슴에 모든 걸 묻으시고는 경비원 일을 시작하게 되셨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동권리보장원에 등록해 전국적으로 광고가 나가면 혹시나 연락이 올까 싶어 해뒀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진짜 사람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척에 두고도 못 알아볼지언정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게 한 것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고생 그만하시고 저랑 살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러냐. 나 지금은 작은 슈퍼하면서 산다. 먹고 살만해. 라며 또 사람 좋은 그 웃음을 지셨습니다. 앞으로 저와 아버지는 더 가까워질 겁니다. 더 가까워져야지요. 30년을 떨어져서 지내왔는데 무엇이 우리의 인연을 서로에게 자석처럼 끌어당겼는지 저는 그저 하늘을 보며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행복해질 겁니다. 어렵게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만큼 더 열심히 아버지와 아들 역할에 충실해 보려고 합니다. 그간의 고생들을 다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